안녕하세요. 시대에듀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4회 영주용 귀화용 종합평가 실전 모의고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머리가 아플 때는 이것을 먹으면 돼요. 1번 감기약, 2번 소화제, 3번 두통약, 4번 해열제. 자, 머리가 아플 때 말했으니까요. 3번의 두통약이죠. 두통이 뭐예요? 머리에 통증이 있어요. 머리가 아프다 그럴 때 두통이라고 하죠. 자, 머리가 아파요. 두통. 그때 먹는 약 두통약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약 먹죠. 자,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되지 않아요. 배가 아파요. 소화가 되지 않아요. 소화제 먹죠. 배가 아파요. 소화가 안 돼요. 이럴 때 소화제를 먹습니다. 자, 해열제는 열이 날 때 열이 떨어지게 해주는 약이죠. 그래서 열이 나요. 해열제를 먹습니다. 자, 여기서는 머리가 아플 때 이것을 먹으면 돼요 했으니까요. 3번의 두통약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저는 스트레스가 뭐뭐면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을 합니다. 그러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자, 이 사람은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면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을 해요. 그러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언제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해요? 스트레스가 많을 때. 자, 여기서는 어떤 동사를 사용하면 될까요? 걸리면, 받으면, 쌓이면, 풀리면. 자, 스트레스가가 나와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렇게 정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같은 표현으로는 스트레스를 받다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다. 그런데 받다는 받다를 쓸 수가 없고요. 스트레스를 받다 사용하고요. 스트레스가 쌓이다 이렇게 사용해야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스트레스가 쌓이다 반대말 스트레스가 풀리다 이렇게 말하죠.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스트레스가 풀리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스트레스를 받다 반대말 스트레스를 풀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가르를 조심하셔야 돼요. 스트레스가 풀리다 사용하고요. 스트레스를 풀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스트레스가가 나와서 쌓이면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우리 회사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뭐뭐한 직원을 구하고 있다. 자, 어떤 직원을 구하고 있어요? 한국어와 중국어의 뭐뭐한 한국어를 잘해요? 중국어를 잘해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언어를 잘하는 사람을 언어를 잘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1번의 능통한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국어와 중국어에 능통하다. 형용사, 직원, 명사 해서 형용사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니은 쓰니까 능통한 해서 1번의 능통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잘할 때 능통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기억해 두시고요. 4번 문제로 가볼까요? 4번 휴대폰을 물에 빠뜨렸을 때는 전원을 켜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전원을 켜면 안 돼요? 반드시 꼭 전원을 켜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라는 의미로 4번의 절대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절대로.
그래서 반드시 전원을 켜면 안 돼요. 그럴 때 절대로 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자, 아마 같은 경우는 어떤 가능성을 말할 때 사용해요. 그쵸? 아마 뭐뭐을 것이다 해서 뭐 이번 여름도 아마 더울 거예요. 뭐 이렇게 추측할 때 사용하죠. 그리고 온통은 전부라는 의미예요. 전부. 그래서 뭐 눈이 와서 세상이 온통 하얘졌다. 전부라는, 모두라는 뜻이고요. 저절로는 다른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또는 뭐 자연적으로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데요. 그 사람은 기분이 좋아서 어깨춤이 저절로 났다.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때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꼭 전원을 켜면 안 돼요 라는 의미이므로 4번의 절대로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5번부터는 문법 문제가 나오네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작은 가방을 샀어요? 나 인터넷에서 사진만 보고 큰 가방이라고 생각했어요. 대답하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작은 가방을 샀냐고 질문을 했어요. 가방을 샀는데 가방이 너무 작아요. 그런데 나의 대답이 뭐냐면 인터넷에서 사진만 봤어요. 사진만 보고 큰 가방이에요 생각했다는 거죠. 큰 가방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큰 가방이 아니었어요. 그런 의미죠. 이럴 때는 동사 는 줄 알았다, 형용사 은 줄 알았다, 자, 명사일 때는 명사 인 줄 알았다를 사용해서 3번의 큰 가방인 줄 알았어요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과거에 이렇 큰 가방이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런 의미로 사용할 때 은 줄 알았다, 는 줄 알았다, 인 줄 알았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가 앞에 부분 큰 가방이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과 달랐어요. 과거에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럴 때 인줄, 형용사, 은줄, 동사, 는줄, 명사, 인줄, 알았다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게 실제 사실과 다를 때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이럴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 인터넷에서 사진만 보고 큰 가방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이번 주말에 같이 등산을 할까요? 미안해요. 친구와 경복궁에 가다. 자, 등산을 함께 갈 수 있어요? 아니요, 갈 수 없어요. 미안해요 했으니까 이거는 못 가요. 그런 얘기죠. 왜 못 가요? 친구와 경복궁에 가라고 했어요. 가기로 했어요. 가는 편이에요. 가는 법이에요. 자, 친구와 경복궁에 갑시다 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에 가기로 했어요가 정답입니다. 자, 동사의 기로 했다 사용하면 약속을 했거나 또는 계획을 세웠거나 그럴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친구와 경복궁에 갑시다 하고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친구와 경복궁에 가기로 했어요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로했다는 약속할 때, 어떤 것을 계획할 때, 또는 어떤 것을 내가 할 거예요 결정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 1월 1일에 보면 계획을 많이 세우잖아요. 올해는 영어 공부를 할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올해는 다이어트를 할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어요. 올해는 담배를 끊을 거예요. 담배를 끊기로 했어요. 해서 계획을 하거나 결정을 하거나 그럴 때도 사용하고요. 다른 사람과 약속을 했을 때도 뭐뭐기로 했어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공항에 도착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도착하다 연락할게요. 자, 공항에 도착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시간 바로 그런 얘기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대답 도착하고 바로 연락할게 요 의미이므로 3번에 도착하자마자가 정답입니다. 자, 동사 자마자 동사 해서 동사 하고 바로라는 의미로 사용하죠. 그래서 앞에 동사가 끝나고 바로 다음 동사를 해요. 그래서 공항에 도착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공항에 도착해요. 그리고 바로 연락할게요. 의미이므로 도착하자마자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8번. 취직 준비를 한다면서요? 월급은 얼마나 받고 싶어요? 당연히 많이 받다 좋지요. 자, 취직 준비를 한다면서요에서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질문할 때 사용하죠. 확인하면서 질문할 때. 자, 나가 취직 준비하는 것을 가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서 월급은 얼마나 받고 싶어요? 질문했어요. 당연히 많이 받다 좋지요. 자, 월급을 적게 받는 것보다는 많이 받으면 더 많이 받으면 더 많이 받으면 더 좋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상황이나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을 나타내는 4번의 을수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으면 적게 받을 때보다 더 좋다 해서 많이 받을수록 좋지요.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율수록은 동사, 형용사와 결합하고요. 받침이 있으면 을, 없으면 리을, 수록 사용하고요. 강조할 때는 으면, 을수록 이렇게 말합니다. 동사, 형용사의 으면, 동사, 형용사의 을수록 해서 사용하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상태나 정도가 점점 심해지다 그럴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월급을 조금 받으면 조금 좋고 월급을 많이 받으면 더 많이 좋고 어떤 것이 점점점 심해지다 그럴 때 사용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8번의 4번이고요. 9번 보겠습니다. 밖이 시끄러워서 책을 읽다. 자, 밖이 시끄러워요. 아서, 어서, 원인, 이유를 사용했어요. 그래서의 원인, 이유를 사용했어요. 자, 밖이 시끄러워요. 그래서 책을 읽다? 아니죠. 책을 못 읽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몇 번 쓰면 될까요? 네, 3번에 읽을 수 없었다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에 을 수 있다 또는 동사에 을 수 없다를 사용하는데요. 자, 이것은 첫 번째는 어떤 것이 가능하다 또는 불가능하다 그걸 말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동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는 능력이 없다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책을 읽을 수 없었어요, 없었다 말했는데요. 불가능하다 그걸 말하는 거죠. 너무 시끄러워서 책을 읽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고 자, 동사에 을 수 없다는 못 동사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사에 을 수 없다는 못 동사 이렇게 바꿔서 책을 못 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능력이 있다 없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피아노를 배웠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치다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 피아노를 치다 받침 없어요. 리을 칠 수 있어요 해서 능력이 있어요 이런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을 수 있다 없다는 첫 번째 어떤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능력이 있다 능력이 없다 이렇게 사용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버스가 끊겨서 택시를 타다.
자, 어떤 문장이 오면 좋을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버스가 끊기다. 이것은 버스가 이제 시간이 늦어서 다니지 않아요. 버스가 없어요. 그런 얘기죠. 그러면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는 방법만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4번에 택시를 탈 수밖에 없었어요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동사, 형용사에 을 수밖에 없다를 사용하면요. 여기에 나오는 문제처럼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 일 때 하나 사용하고요. 자, 버스가 끊겼어요. 그래서 버스를 탈 수 없으니까 택시를 타야 해요. 택시를 타는 방법만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럴 때 을 수밖에 없다를 쓰고요. 뭐 옷을 얇게 입었으니까 추울 수밖에 없지. 옷을 얇게 입어서 춥다. 추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용하면 추운 것이 당연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뭐뭐는 게 또는 형용사 은게 당연하다의 의미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추워요. 추운 게 당연하다의 의미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버스가 끊겼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는 방법만 있어요. 해서 택시를 탈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번, 12번은 한 문장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한번 살펴봅시다. 자, 몸이 아프다, 부모님 생각이 나다. 자, 몸이 아파요. 그러면 어때요? 부모님 생각이 나는 게 당연해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에 몸이 아프면 부모님 생각이 나기 마련이다 라고 해서 기 마련이다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 형용사에 기 마련이다를 쓰는데요. 자, 이건 언제 사용하냐면요. 동사나 형용사 하는 것이 뭐 당연하다,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할 때 사용합니다. 앞에 상황이 당연하다, 자연스럽다 이럴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부모님 생각이 나지 않지만 몸이 아프면 부모님 생각이 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당연해요 그런 의미로 몸이 아프면 부모님 생각이 나기 마련이다 이렇게 문장을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버스를 타다, 무단횡단을 하다, 오토바이에 부딪히다. 세 문장을 연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무단횡단이 무슨 뜻인지 보겠습니다. 자, 무단횡단은 횡단보도와 같이 건널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건너면 안 되는 길에서 교통규칙을 어기고 건너는 걸 말해요. 되게 위험한 행동이죠. 근데 왜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했어요? 버스를 타려고 했던 거죠. 버스를 타기 위해서. 그래서 버스를 타려고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오토바이가 와서 부딪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몇 번이 맞을까요? 네, 답은 1번이 맞습니다. 자, 버스를 타려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자,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어요. 오토바이가 와서 교통사고가 났다. 라던가, 오토바이에 부딪혔다. 그래도 되고요. 또는 오토바이에 부딪힐 뻔했다 해서 을 뻔했다를 썼는데요. 동사에 을 뻔했다. 이렇게 사용하면요. 앞에 이 동사, 이 행위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까지 갔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만 잘못했으면 그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을 뻔했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갔다 또는 조금만 잘못했으면 그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할 때 쓰는데요. 뭐 예를 들면 늦잠을 자는 바람에 비행기를 놓칠 뻔했다. 자, 늦잠을 잤어요. 아침에. 그래서 공항에 정신없이 서둘러서 갔는데 다행히 비행기를 놓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만 늦게 도착했으면 아마 비행기를 놓쳤을 거예요. 이럴 때 비행기를 놓치다 받침 없어요. 놓칠 뻔했다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을 뻔했다를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갔다 그런 의미고요. 일어나기 직전까지 가슴을 나타내고 조금만 잘못했으면 그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써볼게요. 조금만 잘못했으면 그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오토바이에 부딪힐 뻔했어요. 다행히 부딪히지 않았어요. 조금만 잘못했으면 부딪혔을 거예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버스를 타려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오토바이에 부딪힐 뻔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나 상황을 만나면서 일시적으로 우울함을 경험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2주 이상 우울증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데 실제로 전체 인구의 10% 정도가 우울증에 걸려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 우울증이 의심될 때는 무엇보다도 빨리 발견하여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1번 감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2번 우울한 기분이 지속된다면, 3번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은 후에, 4번 우울증을 발견하여 치료받는다면. 자, 내용을 볼까요?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나 상황을 만나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만나면서 일시적으로 하면 짧은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잠깐, 잠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우울하다의 명사형이죠. 미음 써서 우울함을 경험하기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거나 또는 뭐 몸이 아프거나 뭐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이나 상황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잠시 우울하다 하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슬퍼요.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도 뭐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아요. 혼자 있고 싶어요. 그런 걸 우울하다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울함을 경험하기도 해요. 자, 하지만 이러한 기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벗어나다 하면 뭐냐면요. 어떤 상태에서 빠져나오다 또는 극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빠져나오다 또는 어떤 상태를 극복하다 하면 되겠습니다. 자, 벗어나지 못하고 2주 이상 감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금 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2주 이상 우울한 기분이 지속된다면 지속되다는 오래 계속되다 그 말이 계속되다 그런 얘기거든요. 2주 이상 우울한 기분이 계속 된다 그런 얘기니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3번.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은 후에 2주 이상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은 후에 우울증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맞지가 않죠. 병원에 가서 상담 받고 우울증인가? 나중에 생각해요. 좀 이상하죠. 자, 우울증을 발견하여 치료받는다면 발견하다는
모르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을 찾아내다 라는 뜻입니다. 우울증을 찾아내서 치료받는다면 우울증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 아니죠. 자, 2주 이상 우울한 기분이 계속되다, 지속된다면 우울증이 아닌지, 우울증인가 하고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2주 이상 우울해요? 그러면 우울증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을 뭐라고 하냐면 마음의 감기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감기에 걸린 것처럼 아픈 거다. 이렇게 말한대요.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사실에서 실제로 전체 인구의 10% 정도가 우울증에 걸려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 10명 중에서 1명이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죠. 자, 고통받다는 괴롭다, 힘들다 그런 얘기죠. 자, 우울증이 의심될 때는 우울증인지 아닌지 생각이 돼요. 그럴 때는 무엇보다도 빨리 발견하여 빨리 찾아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괄호에 들어갈 말은 2주 이상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면 우울증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급속한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언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데 이를 신조어라고 한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80% 정도가 신조어의 뜻을 몰라 검색해 보거나 세대 차이를 느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에 신조어가 새로운 현상을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고 쉽게 공감할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신조어의 출현을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으로 인정하면서도 괄호 무분별한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1번 재치 있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므로 2번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3번 급변하는 사회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4번 새로운 현상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자,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급속한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급속하다는 빠르다, 몹시 빠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빠른 사회의 변화, 사회가 바뀌어요. 변화를 반영하다, 어떤 것을 드러내다, 어떤 것을 나타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사회 변화를 드러내다, 사회 변화를 나타내서 새로운 언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데, 자,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언어를 신조어라고 합니다. 새롭다, 만들다, 어휘, 단어 얘기하는 거죠. 말해서 새로 만들어진 말을 말해요. 자,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어떤 곳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를 보면 자, 직장인의 80% 정도가 신조어의 뜻을 몰라 검색해 보거나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다. 검색해 보거나 또는 세대 차이를 느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세대 차이는 예를 들어서 20대인 사람과 50대인 사람이 다르다. 뭔가 다르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나이에 따라서 느낌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 달라요. 그걸 세대 차이라고 하고 그런 느낌을 받아요. 세대 차이를 느끼다. 해서 자, 신조어의 뜻을 몰라서 검색해 보거나 세대 차이를 느낀 적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뭔가 부정적인 면이겠죠. 부정적인 면.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런 얘기죠. 부정적인 면이고요. 자, 반면에라고 말했어요. 반면에는 앞에와 뒤에가 반대가 될 때 반면에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그 말이죠. 자, 반면에 신조어가 새로운 현상을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고, 자, 신조어를 사용하면
새로운 현상을 적절하다, 알맞다, 알맞게 나타낼 수 있고 또 그 말을 아는 사람들끼리는 똑같은 느낌을, 똑같은 감정을 느껴요. 그래서 쉽게 공감할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도 있다. 이것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있죠. 새로운 현상을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다. 쉽게 공감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신조어의 출현은 어떤 것이 나타나다 그 말이에요. 명사, 나타났어요. 신조어가 만들어졌어요. 신조어가 나타났어요. 신조어의 출현은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으로 인정하면서도 뭐뭐 음으로 동사나 형용사의 음으로 받침 있어요, 음으로 없어요, 무로 무분별한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무분별하다는 자 맞는지 틀리는지 구별하는 능력이 없어요. 구별을 하지 않고 그냥 아무 때나 막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해야 할 곳과 사용하지 말아야 할 곳, 뭐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해요. 그러지 못해요. 무분별하다. 분별을 하지 못하다. 자, 무분별한 사용은 자제하다. 자제하다는 참다. 그런 얘기죠. 자, 아무 곳에서나 아무 때나 막 사용하면 안 된다. 좀 참아야 한다. 자, 무분별한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 했으니까 이건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음으로 사용을 참아야 된다. 자제해야 한다. 했으니까 이유를 찾으면 되겠죠. 왜 신조어를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냐? 재치 있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므로 재치 있다는 어떤 상황에서 능숙하게, 눈치 빠르게, 지혜롭게 어떤 것을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재치 있는 말은 좋은 말이죠. 좋은 말. 분위기에 맞는 말. 눈치 빠르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재미있고 뭔가 분위기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고 긍정적이니까. 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게 부정적인 거죠. 이런 신조어를 사용해요. 아무 때나 사용하면 그 신조어를 모르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신조어의 뜻을 몰라서 검색해야 하거나 또는 나랑 다르다. 세대 차이를 느낄 수가 있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과 다르구나. 이런 세대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못 알아들어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 뒷부분에 자제해야 한다 말하고 있으니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찾아야 되겠네요. 자, 급변하는 사회 모습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아니에요. 신조어는 새롭게 막 변하는 이런 사회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이죠. 새로운 현상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이것도 긍정적이니까 여기서는 쓸 수가 없어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음연서도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동사, 형용사에 음연서도를 쓰면요. 동사, 형용사에 받침이 있어요. 음연서도. 받침이 없어요. 면서도 사용하는데요. 자, 이것을 사용하면요. 앞에 있는 상황과 뒤에 오는 상황이 다를 때 사용해요. 그래서 보면 앞의 상황과 뒤의 상황이 뭔가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 두 상황이 함께 있다 이럴 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은 주로 반대가 되는 상반되는 내용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면이 있으면서도 또 다른 면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신조어의 출현을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으로 인정하다. 자연스럽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면서 인정해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서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뒤에는
부정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뒤에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 반대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그럴 때 으면서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레나 씨는 노래를 잘 부르면서도 다른 사람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싫어한다. 노래를 잘해요. 잘 불러요. 그러면 다른 사람 앞에서 노래하는 걸 좋아해요, 보통. 그런데 잘 부르지만 노래 부르는 걸 싫어한다. 잘 부르면서도 다른 사람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걸 싫어한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5, 16번은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인데요. 15번은 윗글의 제목을 고르는 문제고요. 16번은 기억에 들어가는 표현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생활 습관병이라고도 하는 고혈압, 당뇨, 암 등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 이 성인병들은 원인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기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고혈압이나 당뇨는 탄수화물과 소금의 지나친 섭취, 기름진 식사 등과 관계가 있다. 또한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암은 음주, 흡연, 운동 부족,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성인병을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르면 적절한 치료와 생활 습관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한다. 귀찮더라도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하다. 운동은 일주일에 3일 이상 꾸준히 해야 하고 식사는 규칙적으로 고기뿐만 아니라 채소와 과일까지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생활 습관을 지킨다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자, 15번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번 고혈압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 2번 운동 부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3번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인 식사 방법, 4번 성인병 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 글 전체의 제목, 주제를 고르는 거예요. 자, 현대인들은 생활 습관과 관련해서 생활 습관 때문에 병이 생겨요.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생활 습관병이라고 해요. 자, 생활 습관병이라고도 하는 어떤 거, 고혈압, 당뇨, 암 등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 시달리다는 뭐뭐 때문에 힘들다. 그런 얘기죠. 힘들다, 시달리다, 힘들어하다, 힘들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암이 현대인들, 지금을 사는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성인병들은 고혈압, 당뇨, 암은 보통 어른들에게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성인병이라고 합니다. 중년 이후에 문제가 되는 병, 보통 성인에게 나타나는 병을 성인병이라고 해요. 자, 성인병들은 원인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명확하다는 분명하다,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인이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밀접하다는 아주 가깝다 그 말이거든요. 아주 가깝다. 관계가 크다, 많다 그 말이죠. 자, 고혈압이나 당뇨는 첫 번째 질병. 고혈압이나 당뇨는 뭐와 관련이 있어요? 탄수화물과 소금의 지나친 섭취. 섭취는 어떤 것을 먹어서 우리 몸에 들어가요. 이걸 섭취라고 하거든요. 탄수화물. 여러분, 밥이나 빵, 밀가루 이런 것에 많아요. 탄수화물. 소금. 많이 넣으면 짜요.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름진 식사, 기름이 많이 들어간 그런 식사 등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식습관과 관계가 있는 거죠. 고혈압 당뇨는 식사 습관과 관계가 있어요. 자, 또한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원인 1위가 뭐예요? 암을 말하고 있네요. 자, 암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음주, 술을 마시다, 흡연, 담배를 피우다, 운동 부족, 운동을 하지 않아요. 잘못된 식습관, 식사습관, 잘못된 식사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어떤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치다는 영향을 주다, 영향을 미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러한 성인병을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자, 성인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성인병을 예방해야 할까? 자,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르면 의사 선생님들, 이런 전문가들이 도와주는 말 해요. 조언에 따르면 적절한 치료와 치료,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되고 생활 습관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한다.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요. 자, 귀찮더라도 귀찮아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귀찮아요. 힘들어요. 귀찮더라도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하다. 골고루 먹어야 돼요. 자, 운동은 일주일에 3일 이상 꾸준히 해야 하고, 운동은 한 주에 3일. 식사는 규칙적으로 고기만 먹으면 안 되고, 고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채소, 과일까지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 고기, 채소, 과일 골고루 먹어야 돼요. 자, 이렇게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생활 습관을 지킨다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주제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져야 건강할 수 있다. 생활 습관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은 뭐예요?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 예방은 어떤 것이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막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인병 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 4번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윗글의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번 과도한 스트레스, 2번 잘못된 생활 습관, 3번 지나치게 부족한 잠, 4번 건강에 대한 정보 부족. 자, 볼까요? 이 성인병들은 원인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무엇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성인병이 무엇과 관계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해요? 탄수화물과 소금의 지나친 섭취, 기름진 식사 등과 관계가 있다. 고혈압, 당뇨는요. 그 다음 암은 음주, 흡연, 운동 부족,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탄수화물, 소금 조금 먹어야 돼요. 기름지게 먹으면 안 되고 야채, 과일, 그리고 고기 골고루 먹어야 되고 음주, 술 마시면 안 돼요. 흡연, 담배 피우면 안 돼요. 운동 부족, 운동을 해야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생활 습관을 찾으면 되겠죠. 뭐예요? 자, 2번이죠. 잘못된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다. 자, 잘못된 생활 습관 어떤 거? 탄수화물과 소금의 지나친 섭취, 기름진 식사, 음주, 흡연, 운동 부족,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바꿔요. 그러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면 어때요? 이런 성인병에 걸리기 쉽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답은 2번 잘못된 생활 습관이 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보기의 내용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보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한다.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적은 저소득층은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하면 여러분 저소득층, 아래 두 번째 나오는 저소득층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고요. 자, 소득, 수입, 돈을 벌어요.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적은 저소득층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최저 생계비라고 하면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란 의미로요. 매년 최저 생계비가 얼마인지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뭐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같은 걸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의 공공부조가 되겠습니다. 공공부조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런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회보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고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고용보험이 있어요. 고용보험이 있고요. 세 번째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이라고 우리가 짧게 말하죠. 이렇게 4가지 보험이 있는데요. 이걸 사회보험이라고 말합니다. 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건강보험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요. 고용보험은 해고당했을 때 다시 직장을 구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요. 국민연금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한 경우에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산재보험은 일하다가 회사에서 다쳤어요. 일하다가 다쳤을 때 치료비와 또 피해가 심한 경우에는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보험이 있는데요. 이건 사회보험이라고 말하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공공부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뭐 어떤 보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국가에서 뽑아서 생활비나 교육비나 의료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는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금전,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상담이나 또는 어떤 전문적인 도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준다거나 어떤 상담을 해준다거나 이런 어떤 전문적인 도움을 해주는 것을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17번의 보기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내용은 1번의 공공부조가 되겠습니다. 18번 한국 농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맞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농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문제이네요.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귀농인구가 늘어나 주택이 부족하여 신도시를 건설한다. 니은 급속한 산업화와 농업의 기계화로 인해 인구가 집중되고 있다. 디귿 편의시설을 늘리고 인터넷과 같은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리을 새로운 기술로 농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자, 기억부터 살펴볼게요. 기억, 귀농 인구는 도시에서 살다가 다시 농촌으로 되돌아와서 이제 농촌에 와서 농사를 짓는 인구를 말합니다. 귀농 인구가 늘어나서 농촌의 주택이 부족하여 신도시를 건설한다. 이건 틀렸죠. 귀농 인구가 늘어나는 건 맞지만 농촌의 주택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주택이 부족한 문제는 도시 문제죠. 도시 문제. 도시 문제를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자꾸 살다 보니까 인구가 집중되면서 주택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주택이 부족하여 신도시를 건설한다. 이것은 농촌 문제가 아니라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니은 급속한 산업화와 농업의 기계화로 인해 인구가 집중되고 있다. 자, 급속한 산업화는 빠르게 이제 산업이 발전하면서 도시로 인구가 집중이 되었어요. 그래서 농촌으로 인구가 집중이 되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틀렸고, 도시로 인구가 집중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죠. 자, 농업의 기계화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농촌에 보면 일손 부족 문제가 있어요. 일할 사람이 부족한 일손 부족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을 현대화 또는 기계화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틀렸고 그러면 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촌의 편의시설을 늘리고 그리고 인터넷과 같은 정보화 교육은 컴퓨터 교육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예, 농촌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농촌은 도시에 비해서 편의시설이 부족해요. 그래서 편의시설을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을. 새로운 기술로 농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아까도 말했는데요. 농업의 기계화와 현대화를 통해서 농촌의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종자를 이렇게 개량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생산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이 맞아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이 있다. 2번 한국의 대학교는 4년제 대학교와 2에서 3년제 전문대학교가 있다. 3번 최근에는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는 대학교도 인기가 높다. 4번 대학교에서 학사학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자, 다음은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고등교육기관이 어디인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교육기관 보면 초등교육기관이 있고요. 초등교육기관은 초등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초등학교. 교육기관으로는 초등학교가 있고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중학교에 가잖아요. 그래서 중등교육기관이 있는데요. 중등교육기관은 두 곳이 있습니다.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중등교육기관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여러 과목을 함께 배워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여러 가지 과목을 골고루 배우잖아요. 그래서 중등교육기관에 해당하고요. 고등교육기관은 이제 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깊게 배우는 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교육기관으로는 대학교와 대학원이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보시면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이 있다. 고등학교가 틀렸죠. 고등학교는 어디라고 했어요? 고등학교는 고등교육기관이 아니고 중등교육기관에 속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답, 옳지 않은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국의 대학교는 4년제 대학교와 2, 3년제 전문대학교가 있다. 맞고요. 최근에는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는 대학교가 있다. 방송통신대학교와 그 다음 사이버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대학교를 졸업하면 학사학위, 대학원을 졸업하면 처음 받는 학위가 석사학위, 그리고 또 공부한 다음에 받아요. 박사학위가 있다.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답은 19번의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보기에 제시된 용어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한국의 사회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엿,
포크, 휴지, 찹쌀떡. 1번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다. 2번 이러한 선물 때문에 입시 스트레스와 사교육이 늘고 있다. 3번 대학교마다 입학하는 방법이 달라서 모집 요강을 잘 살펴봐야 한다. 4번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중요하므로 시험을 잘 보라는 의미로 선물한다. 자, 엿은 시험을 볼 때 합격하세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에 붙다, 합격하다 같은 의미로 합격하세요의 의미로 엿과 찹쌀떡을 선물하고요. 포크는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잘 찍으세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휴지는 문제를 잘 푸세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선물 모두 무엇을 상징하냐면 시험을 잘 보세요 이런 의미가 있죠. 근데 한국의 중요한 시험 보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어요.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험이죠. 그리고 이 시험이 1년에 한 번만 있어요. 11월에 실시를 하는데 1년에 한 번만 시험이 있고 이 시험이 대학교에 갈 때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므로 시험을 잘 보라는 의미로 선물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 평생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수강료도 저렴한 편이다. 2번 평생학습 경험은 평생학습 계좌제에서 관리할 수 있다. 3번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로 평생교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4번 최근에는 인터넷 등 미디어를 이용한 평생교육은 감소하고 있다. 자, 평생교육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평생교육하면 나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맞아요. 다양한 장소 보시면 우리 주변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나 또는 각 지역의 평생학습관, 그 다음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평생교육원,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박물관, 사회복지관, 여러 곳에서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료도 저렴한 편이다. 저렴하다는 싸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싼 편이다. 맞죠? 비싸지 않고요. 자, 평생학습 경험은 평생학습 계좌제에서 관리할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그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평생학습 계좌제라는 게 있어서요.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그런 기록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것으로 학력이나 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고 또는 직장을 구할 때 고용 정보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3번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로 평생교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바우처 제도가 있어서요. 그 평생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옳지 않는 것은 최근에는 인터넷 등 미디어를 이용한 평생교육은 감소하고 있다 말했는데요. 감소하다는 줄어들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인터넷, 미디어를 이용한 평생교육이 줄어들고 있다? 아니죠. 증가하고 있다 해야 맞겠죠? 그래서 21번에 옳지 않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2번 한국 음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기억,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여 밥, 국, 반찬을 먹는다. 니은, 간장, 고추장, 새우젓, 불고기 등의 발효 음식이 발달했다. 디귿, 옛날부터 생일, 명절, 제사가 있을 때 쌀로 만든 떡을 먹었다. 리을, 국은 여러 가지 재료를 불에 구워 만든 음식으로 재료에 따라 맛이 다르다. 자, 한국 음식, 한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했으니까 맞는 것을 두 가지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볼까요?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여 밥, 국, 반찬을 먹는다.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 간장, 고추장, 새우젓, 불고기 등의 발효 음식이 발달했다. 자, 간장, 고추장, 새우젓은 발효 음식이 맞아요. 그런데 불고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발효 음식을 여기서 살펴보고 가는데요. 발효 음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장류, 고추장, 간장, 된장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 메주를 가지고 만들죠. 그래서 고추장, 간장, 된장 이걸 발효 음식 장류라고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젓갈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우젓, 뭐 오징어젓 이런 젓갈 종류 이 세 가지 종류를 발효 음식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불고기는 아니고요. 자, 리을. 옛날부터 생일, 명절, 제사가 있을 때 쌀로 만든 떡을 먹었다. 맞아요. 옛날부터 생일에, 명절에, 제사에 떡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자, 리을은 틀렸어요. 국은 여러 가지 재료를 불에 구워 만든 음식이 아니고 물에 넣고 푹 끓여서 만든 음식이에요. 그래서 물에 넣고 푹 끓여요. 끓여서 만든 음식으로 재료에 따라 맛이 다르다. 왜냐하면 고기를 넣기도 하고 또 해산물을 넣기도 하고 채소를 넣기도 하니까 재료에 따라 맛은 다르죠. 그런데 불에 구워가 아니라 물에 넣고 푹 끓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기억 디귿이니까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볼까요? 보기의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자, 보기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를 이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드라마, 영화, 노래, 공연, 전시, 스포츠 경기, 게임 등이 있다. 또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옷이나 머리 모양 등의 유행도 이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즐기는 문화, 한류, 대중문화, 여가문화, 대중매체 뭘까요? 많은 사람이 즐기는 문화는 이번에 대중문화가 정답입니다. 대중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즐기는 문화를 대중문화라고 하는데 이 대중문화에는 뭐가 있냐면 드라마, 영화, 노래, 공연, 전시, 스포츠 경기, 게임 등이 있고요. 또 뭐 드라마나 이런 곳에서 영화에서 어떤 배우가 입고 나온 옷이나 또는 머리 모양 이런 것들이 유행이 되기도 해요. 사람들이 따라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유행도 대중문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의 대중문화가 되겠습니다. 자, 일본의 한류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해외로 확산되면서 외국에서도 인기를 끌게 된 현상을 한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가 문화는 한국 사람들이 시간이 있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취미 생활을 해요. 뭐 캠핑을 가거나 또는 뭐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그걸 여가 문화라고 하고요. 대중매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량의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 여러분 뭐 흔히 TV, 라디오, 신문, 요즘은 인터넷이 있죠. 그래서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이런 것들을 대중매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3번에 공통으로 들어갈 어휘는 단어는 대중문화가 되겠습니다. 24번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통선거는 만 20세가 된 국민은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2번 직접선거는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직접 투표하여 자신의 대표를 뽑는 것이다. 3번 비밀선거는 어느 후보나 정당에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4번 평등선거는 성별, 학력 등의 조건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한 표씩 투표한다는 것이다. 자, 선거에 4대 원칙이 나와 있네요. 선거에 4대 원칙해서 4가지 원칙이 있죠. 어떻게 해요? 보통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평등선거 이렇게 4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1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통 선거하면 대한민국 국민 몇 살 이상? 20세가 아니고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20세가 아니고 만 18세거든요.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답,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직접 선거,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직접 투표하여 자신의 대표를 뽑는다. 내가 선거권을 가지고 있으면 내 대신 다른 사람이 선거할 수가 없고요. 내가 직접 가서 선거를 해야 됩니다. 자, 비밀선거는 어느 후보나 정당에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비밀로 선거를 한다는 거죠. 자, 평등선거는 성별, 남자, 여자, 학력, 얼마나 공부했어요. 이런 조건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한 표씩 투표한다는 것이다. 한 표씩 이렇게 나오면 평등선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니까 1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5번으로 가볼까요? 자, 25번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보기. 영주권을 얻은 후 3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 대장에 올라가 있는 외국인. 자, 1. 국민투표, 2. 지방선거, 3. 대통령선거, 4. 국회의원 출마. 자, 한국에 선거하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통령을 뽑아요. 대선이 있고요. 대통령을 선출하는 거죠. 대통령 선거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은 국회의원 총선거여서 국회의원을 뽑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이 지방선거는 각 지역의 그 주민 대표를 뽑는 것으로요. 지방자치단체장도 뽑고요. 지방의회 의원도 뽑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주민의 대표를 뽑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이 있다. 그리고 교육감도 같이 뽑고요. 자, 외국인이 투표할 수 있는 선거는 지방선거입니다. 외국인이 투표할 수 있는 선거는 지방선거만 있고요. 국회의원 총선거 안 되고요. 대통령 선거도 안 됩니다. 자, 외국인이 투표할 수 있는 게 지방선거만 있는데요. 이것도 모든 외국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을 받고 3년이 지나야 돼요. 영주권 받은 후 3년이 된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이고 이 외국인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등록 대장이 있어요.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의 지방선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대통령 선거는 현재 한국에서는 5년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고요. 대통령은 한 번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년 단임제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하고 있고요. 다시 선거에 나가서 1등을 하면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6번째 하는 국회의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방선거도 4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지방 대표를 잘하면서 다시 또 선거에 나와서 당선이 되면 몇 번까지 할 수 있냐면 최대 3회, 3번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1명만 뽑고요. 총선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아요.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고요. 그 다음 정당에 투표해서 정당에서 얻은 득표율에 따라서 그 국회의원이 몇 명까지 결정이 돼요. 이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장의 표에 2장의 그 선거 용지에 기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있고요. 지방의회 의원도 뽑고 교육감도 뽑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장의 투표용지에 선거를 합니다. 기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의 지방선거가 되겠고요. 1번의 국민투표 같은 경우는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국민들에게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묻는 투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헌법을 개정할 경우에는 국민투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법 개정처럼 중요한 일을 할 때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묻는 거예요. 찬성과 반대. 어느 쪽이 많은지 봐서 찬성이 많으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고 반대가 많다면 헌법이 개정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자, 4번의 국회의원 출마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선거에 나가다 그 말입니다. 선거에 나가다 이걸 출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2번의 지방선거가 되겠습니다. 26번 보기의 내용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보기.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법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는 곳이다. 법원의 종류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등이 있다.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기관이 어느 기관입니까? 맞추는 문제인데요. 자, 1번 행정부, 2번 입법부, 3번 사법부, 4번 헌법재판소 나와 있는데요. 자,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분쟁을 해결하고요. 종류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이 있습니다. 법원을 말하는 거죠. 한국의 법원은 어느 기관을 대신해서 일하는 거예요? 세 개의 기관 중에서 사법부, 한국의 사법부를 법원이 하고 있죠. 그래서 사법부, 법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법에 따라서 하나하나의 사건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판단을 내리는 재판을 하는 곳이죠. 자, 일본의 행정부는 정부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대통령이 대표이고 나라의 살림을 사는 곳이죠. 나라의 살림을 하는 곳이고요. 자, 입법부는 국회가 입법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역할이 법을 만드는 거죠. 법을 만드는 곳이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입법부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법에 따라서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어떤 제도, 정책을 만들어서 나라 살림을 하는 곳이고요. 사법부에 대해서는 법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재판을 통해서 그런 분쟁을 해결하고 누구의 권리인지 또 어떤 사람에게 죄가 있는지 죄가 있다면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4번의 헌법재판소는 1987년에 6월 항쟁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설치가 되었는데요. 고위 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재판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법이 헌법과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독립기관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한국은 국가 권력을 3개로 나누어 놓는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3개의 기관으로 나누어 놓아서 어떤 기관에서 독재를 하거나 또 잘못하지 않도록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번의 답은 3번의 사법부가 되겠습니다. 3번의 사법부. 자, 27번. 한국이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요인이 아닌 것은 1. 자본과 자원 2. 풍부한 노동력 3. 뜨거운 교육열 4번.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 자, 한국이 50여 년 만에 빠르게 경제가 성장을 했어요.
그렇게 했던 요인, 중요한 이유, 원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 몇 번이 원인이 아닌가요? 답은 1번 자본과 자원인데요. 자본하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돈을 말하는데요. 한국은 자본이 부족했어요. 없었고 자원,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재료들 이런 것들이 없었죠. 이건 부족했고요. 대신 풍부한 노동력, 일할 사람, 노동력 하면 일할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일할 사람은 많았다. 노동력이 풍부했다. 맞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원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뜨거운 교육열을 가지고 있어서 교육열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공부를 많이 하면서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수한 인력, 우수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개발하면서 수출을 통해서 경제가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이걸 이길 수 있다, 이겨낼 것이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경제 성장을 빠르게 이룰 수 있었던 요인이 맞고요. 1번의 자본과 자원이 원인이 요인이 아니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28번 금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기업, 단위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도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니은 지방은행은 금리가 높은 장점이 있지만 규모가 작고 지점수가 적다. 디귿 인터넷 전문은행은 사용 절차가 간단하고 수수료가 낮아서 인기가 높다. 리을 화폐를 발행하는 한국은행은 개인이 돈을 맡기고 빌리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자, 기억 보시면요. 단위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도 안심하고는 마음 편하게 걱정하지 않고 또는 불안해하지 않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마음 편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맞죠? 자, 니은 지방은행은 금리가 높은 장점이 있지만 규모가 작고 지점수가 적다. 자, 지방은행이 아니고 상호저축은행입니다.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은 규모가 작고 지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지방은행은 여러분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처럼 광역시나 도에 설립이 된 은행이고요. 시중은행과 동일합니다. 금리가 낮고 안전성이 높은 금융기관입니다. 자, 디귿 인터넷 전문은행은 사용 절차가 간단하고 수수료가 낮아서 인기가 높다. 네, K뱅크, 카카오뱅크 이런 두 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있는데요. 사용 절차가 간단한 거 맞고요. 수수료가 낮아요.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고 기억도 맞고 답은 기억 디귿 2번이 되겠네요. 자, 리을 화폐를 발행하는 한국은행은 개인이 돈을 맡기고 빌리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그렇지 않죠. 한국은행은 화폐를 발행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돈을 맡겨요. 예금. 한국은행에서는 할 수 없고요. 빌려요. 대출. 이것도 한국은행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 리을은 틀렸고 기억, 디귿이 답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전통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매일 열리는 상설시장의 한 종류이다. 니은 작은 상점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격 흥정을 할 수 있다. 디귿 24시간 이용할 수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리을 물건의 종류가 매우 많고 한꺼번에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다. 자, 전통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자, 매일 열리는 상설시장의 한 종류이다. 맞죠? 상설시장은 매일 열리는 시장이고요. 상설시장과 대비되는 개념이 정기시장이 있습니다. 정기시장은
정해진 기간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을 정기시장이라고 해서 여러분 지방에 가보시면 3일마다 열리는 3일장, 5일에 한 번 열리는 5일장 이런 것들을 정기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이용하는 전통시장, 백화점, 마트, 편의점 이런 곳들은 매일 열리잖아요. 그래서 상설시장이라고 합니다. 맞았고요. 자, 작은 상점, 작은 가게들이 모여 있어서 여기서는 가격 흥정, 깎아주세요, 안 돼요, 깎아주세요 이런 흥정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자, 그 다음 디귿, 24시간 이용할 수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이것은 전통시장이 아니고 편의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편의점. 자, 리을, 물건의 종류가 매우 많고 한꺼번에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다. 자, 이것은 대형 마트에 대한 설명이죠. 리을은 대형 마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1번이 되겠습니다. 30번, 국적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출생지주의와 혈통주의가 있는데 한국은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번, 부모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서 태어난 자녀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3번, 부모 중 한 사람만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도 그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 4번,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다. 자, 국적을 결정하는 방법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있어요. 속인주의는 부모의 국적이 무엇인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혈통주의라고 하고요. 속인주의, 혈통주의는 부모의 국적이 중요해요. 부모의 국적에 따라서 자녀의 국적이 결정되는 거고요. 자, 출생지주의,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보는 거죠. 이걸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자, 속지주의는 태어난 장소가 중요합니다. 태어난 장소.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국적이 결정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한국은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맞습니다. 부모의 국적이 중요합니다. 자, 부모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러면 외국에서 태어나도 그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맞죠? 자, 부모 중 한 사람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부모 중에서 한 명만 대한민국 국민이어도 그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반대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면 한국에서 태어나도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 중에서 한 명 이상이 한국인이어야 한국 국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31번, 한국의 법 집행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검찰은 범죄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다. 니은, 검찰은 교통단속,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 디귿,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한다. 리을, 경찰은 재판에 직접 참여하여 형벌을 결정한다.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법 집행기관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경찰, 또 하나는 검찰, 두 가지가 있고요. 자, 기억부터 볼까요? 검찰은 범죄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수사를 한 후에 재판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자, 검찰은 교통단속,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 자, 교통단속, 음주운전 단속은 경찰이 하죠. 그래서 검찰 아니고 경찰이고요.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한다. 이거 맞습니다. 자, 경찰은 재판에 직접 참여하여 형벌을 결정한다.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경찰이 아니고 검찰이고요.
형벌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어떤 형벌을 내려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죠. 그럼 그 형벌을 결정하는 건 판사가 결정을 하죠.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둘 다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해요. 수사를 하는데 검찰만 할 수 있는 것은 재판을 청구할 수가 있고 재판을 신청하는 거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재판에 참여해서 저 범죄자에게 몇 년형을 내려주세요 하고 형벌을 얼마 정도 내려달라고 요구하기는 하죠. 그래서 이거는 검찰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경찰은 이제 교통 단속이나 음주운전 단속 같은 걸 하죠. 32번 보겠습니다. 고조선과 관련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기역 왕건, 니은 팔조법, 디귿 청동기, 리을 화랑도, 미음 단군 왕검, 비읍 남북국 시대. 고조선과 관련된 걸 고르는 것이에요. 왕건 아니죠. 왕건은 고려를 세운 사람이죠. 왕건. 팔조법. 이건 고조선과 관계가 있습니다. 고조선 시대에 있었던 법인데요. 지금은 3개 정도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 한서지리지라는 책에 보면 팔조법 중에서 3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그 다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으로 갚게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3번째 보면 도둑질한 자는 도둑 맞은 집에 노비로 삼는데 죄를 용서받으려면 50만 전의 돈을 내야 한다. 그래서 3가지 조항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청동기는 고조선 시대에 사용했던 거고요.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위에 만들어졌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랑도는 신라시대의 귀족과 평민 청년들이 이렇게 만든 어떤 조직이에요. 군사 조직인데요. 이 화랑도를 통해서 삼국통일의 기반을 마련했죠. 그리고 미음 단군 왕검은 고조선을 만든 사람이죠. 그래서 고조선을 만든 사람 단군 왕검. 남북국 시대는 통일신라와 발해가 함께 공존했던 시기를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조선과 관련이 된 것은 니은 팔조법, 디귿 청동기, 미음 단군 왕검에서 니은, 디귿, 미음 3번이 되겠습니다.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위에 세워졌다. 그래서 비파형 동검, 그리고 고인돌 이런 문화 유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3번. 보기를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가 3.1운동, 나 8.15 광복, 다 대한제국 수립, 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역사적인 사건 순서대로 하는 건데요. 조선이었다가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꿔요. 그게 189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독립운동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 3.1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 달 1919년 4월에 중국 상하이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8.15 광복은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의 지배에서 해방되어서 독립한 날을 말하죠. 그래서 순서대로 배열을 해보면 다, 그리고 가, 라, 나 해서 다, 가, 라, 나 3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4번 볼까요? 조선시대의 과학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받기 위해 과학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2번, 세종 때 해시계, 물시계, 혼천이 등과 같은 과학기구를 많이 만들었다.
3번 세계 최초로 강우량 측정 기구인 추구기가 발명되어 비의 양을 측정했다. 4번 거중기를 이용하여 수원 화성을 건립할 때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자, 조선시대의 과학기술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이 틀렸죠. 자, 과학기술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과학기술이 발전을 해야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또 강한 조선을 만들기 위해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세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니죠. 자, 세종 때 해시계, 이름은 앙부일구라고 합니다. 앙부일구.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축구, 야구 할 때 공이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구, 해시계, 이제 앙부일구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물시계는 자경루라고 합니다. 자경루라는 물시계를 만들었고 혼천이는 그 별이나 달 이런 것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천체 기구예요. 그래서 혼천이 같은 과학기구를 많이 만들었다. 맞습니다. 세계 최초로 강우량을 비가 오는 양을 측정하는 추구기가 발명되어 비의 양을 측정했다. 맞고요. 자, 거중기라는 걸 만들어요. 정약용이란 사람이 이 거중기를 만드는데요. 정약용이란 사람이 거중기를 만들었는데요. 이 거중기를 이용해서 그 정조 임금 때 수원 화성을 지어요. 그때 공사 기간을 단축했다. 원래는 10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3년 만에 이제 그 수원 화성을 다 짓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34번에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보기의 괄호에 봉통으로 들어갈 말은 보기. 한국의 서해안과 남해안은 수심이 얕고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커서 이것이 발달해 있다. 특히 서해안의 이것은 세계 5대 이것이다. 자, 서해안과 남해안은 수심이 얕고 물의 깊이, 바다의 깊이, 물의 깊이가 수심이 얕고 동해안보다 깊지 않아요. 그리고 밀물과 썰물, 이렇게 땅에 있으면 물이 쭉 빠져나가요. 그걸 썰물이라고 하고요. 또 한 어떤 시간이 되면 물이 많이 들어와서 물이 많아져요. 이걸 밀물이라고 하는데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커서 이 사이에 어떤 것이 만들어지냐면 갯벌이 만들어집니다. 갯벌. 그래서 갯벌이 발달해 있고요. 특히 서해안의 갯벌이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세계 5대 갯벌하면 미국 동부의 조지아 연안, 캐나다 동부 연안, 브라질의 아마존 유역 연안, 유럽의 북해 연안, 그리고 우리 서해안의 갯벌이 포함이 됩니다. 자, 36번. 보기의 내용과 가장 관계가 깊은 지역은 보기 음식 문화가 발달함,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음, 최근 중국과 교류가 늘어남. 여러분 음식 문화가 발달했다 그러면 전라지역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의 전라지역 고르시고요. 전통 문화가 발달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전라도에서 판소리 이런 것들이 잘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축제도 보면 뭐 세계 소리 축제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고 서해안을 통해서 중국과 교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서해안을 통해서 중국과 교류가 많이 늘고 있고 이 세 가지 설명은 전라 지역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귀화용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문제입니다. 자, 1번 보기의 내용 중 사회보험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기억 건강보험, 니은 고용보험, 디귿 의료급여제도,
리을 산업재해보상보험, 미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 사회보험을 고르세요 했습니다. 사회보험 하면 한국의 복지제도 중에서 한 가지를 말하는 거죠. 복지제도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의 복지제도 하면 사회보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부조가 있죠.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이에요. 그래서 전 국민 가입 대상으로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보통 가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4대 보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가지가 있죠. 뭐뭐 있나요? 자, 여기서 보시면 기억의 건강보험, 니은의 고용보험, 리을의 산업재해 보상보험이 있고요. 여기에 하나 더 뭐가 있죠? 네,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까지 있죠. 자, 일단 답을 찾아보면 기억, 니은, 리을이니까 2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잠깐 설명을 해볼까요? 건강보험은 아파서 병원에 갈 때 병원비를 일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쵸? 그래서 건강보험이고요. 고용보험은 일하다가 이제 비자발적인 사유로 해고당했을 때, 보통 해고를 말하는데요. 나는 회사에 계속 다니고 싶은데 회사에서 그만두세요 해서 그만두는 경우에 다시 직장에 취직할 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지원해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을 때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거죠. 일하다가 다쳤을 때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이제 나이가 되어서 정년 퇴임을 하는 거죠. 정년 퇴직을 해요. 은퇴 후에 생활비가 필요한데요. 은퇴한 후에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국민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까지 해서 사회보험이라고 하고요. 모든 국민이 가입을 해야 하고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야 하고 전 국민 가입 대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반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국가에서 전적으로 도와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복지제도를 공공부조라고 하는데요. 공공부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부조의 첫 번째는 여기 나오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고요. 의료급여제도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공공부조라고 하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비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의료급여제도는 아파서 병원에 못 가면 안 되니까 병원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공공부조는 보험료가 없어요.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저소득층이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마음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지제도 하면 공공부조, 사회보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여기에다가 또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해서 돈이 아니라 뭐 상담을 해주거나 교육을 해주거나 어떤 것들을 지원해주는 복지 서비스까지 이제 기억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보기의 내용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보기 1987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6.29 민주화 선언 발표 자, 보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6월 민주항쟁이에요. 그래서 6월 민주항쟁과 관련이 깊은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6월 항쟁 또는 6월 민주항쟁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1, 2, 3, 4 한번 볼까요? 1번 초대 대통령의 부정선거 2번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 3번 국민의 직접 선거로 대통령 선출 4번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유신 제재 자, 6월 민주항쟁과 관계가 있는 것은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거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선제가 받아들여져서 1987년에 이제 헌법을 개정을 해요. 헌법을 개정을 했는데 이 헌법을 개정해서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가 마련이 되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한국에서는 이제 대통령을 5년 동안 한 번만 하도록 하는 5년 단임제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5년 단임제가 생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5단계에서 헌법재판소 공부하셨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설치가 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국민이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1번 초대 대통령의 부정선거는 그 3.15 부정선거를 말하는 거죠. 이 부정선거는 이승만 대통령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4.19 혁명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되었죠. 그래서 4.19 혁명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은 언제냐면요.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에 군인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의 그 정치에 대한 반대 시위가 각지에서 일어났었는데 이때 군인들이 이제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시위를 강력하게 진압하면서 비상계엄을 이제 확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군인 정치가 이루어지면서 비상계엄이 확대가 되었었고요. 자, 4번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유신 체제는 박정희 대통령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에 국민의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기의 인물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것은 보기 반기문, 이종욱, 김종양, 이회성. 1번 독립운동을 한 한국인, 2번 해외봉사를 하는 한국인, 3번 해외에서 사업하는 한국인, 4번 국제기구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공통적으로는 모두 해당하는 걸 찾는 거예요. 답은 4번에 국제기구에서 활약하는 한국인입니다. 반기문 씨는 UN 사무총장으로 일했어요. 국제연합의 UN의 사무총장으로 일했고요. 그리고 이종욱 씨는 세계보건기구 WHO 세계보건기구의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우리가 WHO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에 사무총장을 했었고요. 김종양 씨는 인터폴 총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회성 씨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너무 길어서 제가 다 못 쓸 것 같아요. 약자로 쓸게요. IPCC 해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의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명 더 추가하면 김용 씨가 있는데요. 김용 씨는 세계은행 총재로 일했죠. 세계은행 총재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외국에서 국제기구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의 국제기구에서 활약하는 한국인입니다. 4번 보기에 제시된 용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보기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무제. 1번 한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2번 한국에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3번 한국에서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있다.
4번 한국 정부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 최저임금제는 임금, 월급을 정할 때는 원래 그 사업자와 근로자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서 임금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유롭게 계약을 하더라도 최소한 1시간에 얼마는 받아야 된다 해서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임금, 최소한의 금액을 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을 정해 놓아서 어느 이하로는 안 되고 어느 이상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고요. 주 52시간 근무제는 보통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근무를 해요. 5일 동안 근무를 하고 하루에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 동안 일을 하는데요. 그러면 5일 동안 8시간 일하면 40시간이죠. 근데 여기에 추가 근무를 해야 된다면 뭐 주말이나 야간에 추가 근무를 하게 될 때 1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주에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52시간만 근무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한 주에. 너무 많이 일하면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월급을 보장하고 그다음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정해놓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한 3번이죠. 한국에서 근로자의 근로 여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5번 이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번 양육을 맡지 않은 부모는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다. 3번 한국에서는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동의해야 이혼이 가능하다. 4번 결혼 생활 중 만들어진 재산을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자,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잘못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맞죠. 잘못한 배우자가 그렇지 않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줘야 되고 잘못한 배우자에게 주세요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2번 양육을 맡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면접 교섭권이라고 하죠. 뭐 한 달에 한 번 만나거나 연락을 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거죠. 자, 3번 한국에서는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동의해야 이혼이 가능하다. 이게 틀렸습니다. 자,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동의하면 협의 이혼을 하고요. 한 사람은 이혼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한 사람만 원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협의 이혼은 둘 다 원할 때, 둘 다 이혼을 원할 때고 재판상 이혼은 한 명만 이혼하고 싶어요. 다른 한 명은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가정법원에 재판을 신청해서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한국에서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동의해야 필수 조건이 아니죠. 이혼이 가능하다. 그건 아니고 한 명만 이혼을 원해도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결혼 생활 중 만들어진 재산. 이거는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이에요. 함께 노력해서 만든 재산이에요. 이런 재산은 이혼할 때 나누어 주세요 하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재산 분할이라고 하죠. 재산 분할. 두 가지를 다 인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함께 살면서 나만의 재산, 나의 재산을 가질 수 있어요. 뭐 결혼하기 전에 내가 돈을 모아서 집을 샀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나의 재산이에요. 이럴 때는 이혼을 하더라도 온전히 내 것인 거죠. 그래서 부부 각각의 재산을 인정해요. 그걸 부부 별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 별산제가 있고 부부 별산제는
부부 각각의 재산을 인정하는 거예요. 부부 별산제가 있고 또 공동재산이 있습니다. 함께 소유하는 재산이죠. 그래서 공동재산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공동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혼 생활 중 만들어진 재산 얘기하고 있고, 자, 남편은 회사에 나가서 일하고 아내는 집안 살림만 해요. 그런 경우에도 공동재산으로 인정을 해서 이혼을 할 때는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의 이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물은 보기, 남북협상에 참여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자였다.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글을 썼다. 1번 김구, 2번 이시영, 3번 이승만, 4번 김대중. 자, 남북협상은 뭐냐면요. 1945년 8월 15일에 이제 일본이 연합국의 항복을 선언하면서 한국이 광복을 맞았어요. 1945년 8월 15일에 한국이 광복한 후에 한반도에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와서 한반도를 안정시키겠다 그런 목적으로 통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데 소련과 미국의 이런 통치를 받다 보니까 북한과 남한의 정부가 따로 생기게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그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하고 북한에 가서 통일 정부를 만들자. 남한에만 단독 정부가 생기면 안 되니까 따로따로 두 개의 정부가 생기면 안 되니까 북한에 가서 북한의 지도자를 만나서 우리가 통일 정부를 만들자 하고 의논을 했어요. 이게 1948년 4월에 있었거든요. 그 총선거를 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처음에는 그래 그러자 하고 통일 정부를 수립하자고 합의를 했지만 나중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북 협상을 했지만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5월 10일에 남한만 총선거가 실시되게 되고 두 개의 정부가 세워지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신문에 이런 글을 썼어요.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은 뭐냐면 읍고하다는 울면서 고하다, 울면서 알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한국 국민이 3천만이었다고 해서 그래서 울면서 어떤 것을 알리다 이런 의미로 이런 글을 썼다고 해요. 왜 이런 글을 썼냐면 남한에만 단독 정부가 세워지면 안 된다, 반대한다 그랬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남북 협상에 참여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자였고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글을 쓴 사람은 일본의 김구 선생님입니다. 김구 선생님은 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독립운동가였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제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시영 씨는 그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서 첫 번째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초대 대통령에 이승만 대통령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이때 부통령이 있었어요. 대통령 밑에 부통령이 있었는데 부통령으로 이시영 씨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중에 한 명이고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6번에서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물, 사람은 김구 선생님입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번, 보기의 내용을 통해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기 저출산, 고령화. 1번, 인구의 구성이 바뀌게 될 것이다. 2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3번,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날 것이다. 4번, 노인 인구가 많은 사회를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
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하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의 어떤 결과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에 의해서 앞으로 어떤 결과가 생길 건지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인구 구성이 바뀌게 될 것이다. 자, 고령화는 그 전체 인구 중에 만 65세 이상 노인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을 고령화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아지는 걸 말하는 거죠. 저출산은 아이를 적게 낳아요. 한국의 그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면 한국인 여성 한 명이 평생 아이를 보통 몇 명 낳습니까? 그걸 말하거든요.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요. 2020년에 합계 출산율이 0.84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안 되는 거죠. 2020년 기준으로 한 명이 안 돼요. 이건 아이를 점점점 적게 낳는다는 거죠. 자, 아이를 적게 낳으면 지금은 뭐 특별히 문제가 없지만 이게 한 30년 후가 지나면 지금 아이들이 그때는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어른이 돼요. 그쵸? 30대, 40대가 되는 거죠.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가 되는데, 자, 아이들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3, 40년 후에는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노인은 점점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은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 구성이 바뀌게 될 것이다. 노인이 점점 많아지고 젊은 층이 줄어든다. 그런 얘기고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아이를 적게 낳으면 3, 40년 후에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어요. 맞죠? 자, 3번은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고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고령화의 원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아닌 것이고요. 자, 4번. 노인 인구가 많은 사회를 대비하다. 이건 뭐냐면 준비하다. 그런 얘기예요. 노인 인구가 많은 사회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 앞으로 고령화가 점점 더 심화될 거예요. 그래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사회가 될 건데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뭐 사회복지 제도도 그렇고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맞죠. 그래서 7번에서는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고령화가 일어난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제4회 모의고사 문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종합평가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세요. 시험 준비 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